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경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또 극성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죠? 당위성, 그 다음에 원하는 것과 객관적인 상황을 놓치면 투자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면서 중국이 좀 싫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익을 통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그냥 싫어하는 것보다 애국일 수 있다는 점 아셨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중국 관련 방송의 제목은 2020년 중국 주식시장 상승을 기대하라. 사실은 더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중국 주식 대박 이런 식. 올해 1월이죠. 1월 26일인가 24일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상승미소가 이제는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때다라고 제목으로 방송을 올렸었죠. 그 당시 중국 상하이 지수가 2600 정도였었는데 하반기, 상반기쯤에 3200포인트까지 갔다가 어제 화요일 중가로는 2930포인트죠. 자, 지난 1년간 약 10% 정도 제 상승미소 방송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면 2020년에는 현 지수에서 최소한 30%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는요, 조선일보 2016년 10월 11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기업 부채 축소 7가지 로드맵 제시했다. 2016년 이후 중국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 부채에 대한 경각심, 이제 두려움이겠죠. 두려움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딜 레버리지, 즉 부채 축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즉 중국의 핵심 기업, 핵심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들이죠. 제가 돈의 감각,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화의 과정은 경제의 민주화는 부채의 민주화다. 즉 부채를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게 민주화의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아직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개인들이 부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늘린 부채로 기업들이 일반 개인에게 고리대금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부채는 중국 정부의 골칫덩이였고 2016년 이후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채 축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BIS의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은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죠.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지난 2016년의 리포트를 보면 왼쪽에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DM, 즉 선진국, 그 다음에 중국을 뺀 EX, X-차이나, 즉 다른 이머징 국가의 증가 속도보다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 통화량이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 특히 BIS 결제 기준 보면 10% 라인보다 중국의 대부분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상황을 봐도 10%가 BIS의 그 스레스홀드인데 무려 30% 가까이 2016년에 늘어났거든요. 저렇게 되니까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버블이 생기고 버블은 반드시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망가지는 걸 넘어서죠. 은행이 망가지고 은행이 망가지면 경제 구조가 훼손을 받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채 축소 정책을 펼쳤고 보시는 그림처럼 부채 축소 정책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블룸버그의 그림처럼 부채가 많이 줄었죠. 2019년까지. 저렇게 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했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가 한계 기업을 그냥 퇴출시키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왜? 한계 기업에 돈을 넣어봤자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부채 축소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이었죠. 즉 한계 기업은 그냥 망하게 두고 그 망하는 공백을 선진 IT 기업으로 채운다.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딜 레버리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부채가 축소되면 경기 성장,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플러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정책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돈이 생각만큼 벌리지 않는데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는 없다. 중국이 아무리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딜레버리지 정책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까지 설상가상이다. 그렇죠? 그러면 홍콩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본토 시위도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2019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딜레버리지, 즉 부채 축소 정책을 이제 끝을 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본격적으로 앞에서 왜 중국 정부, 중국 경제가 힘들어졌냐면 딜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그릇처럼 무역 분쟁이 시작하자마자 수출과 수입이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즉 수출이 줄고 수입도 줄고 그럼 내수도 줄고 경제 성장률도 줄고 당연히 무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최근에 발표한 중국 경제 성장률은 6%도 간당간당합니다. 물론 중국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른 게 문제예요. 이미 IMF에서 예상하기를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8%.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안 돼서 똑같이 그대로 그냥 관세가 존치되고 중국의 무역 이게 더 떨어진다 그러면 5.8%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과 협상에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폐지한다. 폐지는 안 하겠죠.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수면 아래를 숨기겠다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경제를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는 부채 축소 정책을 끝낸다 그런 의미잖아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채 축소 끝내고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중국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부채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왔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수면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은행 부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고 싶어하는 의지, 욕심이 있다.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정. 항상 돈의 감각이란 책에서도 그 다음에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통화량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늘어나는 통화량은 항상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부채를 축소시켰다. 지금 증가율을 안정화시키려고 중국 정부가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했더니 보시는 그림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빨간색은 연도별 기준으로 하면 10.5% 상승해서 7.5% 상승까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월별, 만손, 이 막대 그래프도 보면 7.5 밑에서 왼쪽 차트로 봐야 되는데 0.6, 즉 1% 이내로 상승이 제한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추진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 중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어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하긴 했죠. 2번 정도.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왼쪽, 오른쪽, 호주, 인도 이런 건 0.75%, 브라질 1.5% 이렇게 내렸어요. 터키는 무려 10%까지 내렸고요. 한국 또한, 죄송합니다, 0.5%, 미국은 0.75%까지 인하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0.11%밖에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물가 인상,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그게 개선되고 있어요. 앞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고, 두 번째,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다. 돼지 열병 때문에 올해 1월보다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67% 올랐던 게 중국이고,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이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무려 12%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물가지수가 올라가자,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상승률이 꺾였죠. 왜냐? 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맨 밑에 검정색이 거의 밑으로 떨어졌죠. 저게 돼지고기 가격을 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 이내로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데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왼쪽에서 보듯이 조금씩 하향되고 있다. 이제 이것조차도 금리 인하를 응원하는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얻어온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댓글에서 우리 감천님인가요? 김천님인가요? 중국 은행들 부실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중국의 지방은행들, 즉 농촌상업은행, 이게 은행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상업은행, 두 개의 은행의 NPL, 부실 비율이죠. Non-performance loan이니까 이자를 못 받는 부실화된 그 전체 자산에서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농촌상업은행의 부실 비율이 4%, 그 다음에 도시상업은행도 약 2.5% 정도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 두 개 은행의 전체 자산이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30%,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런데 이런 비중이 NPL, 부실 대출들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해지죠. 은행뿐만 아니라 그 부실이 높아지면 이제 상환 요청이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근데 감소가 되면 그게 경제 위기다. 그 감소는 빨리 돈 갚어, 이런 채권 회수의 움직임이 심해질 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저렇게 농촌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의 부실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안정화시키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 정도 비중, 4%, 5% 중국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썩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만 2번 금리 인하를 했죠. 지난 11월 초에는 MLF 금리를 2016년 이후에 최초로 내렸고, 그 다음에 엊그제죠. 바로 영레포 금리도 0.5%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오늘 수요일 10시 반에 1년 만기 MLF 대출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데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할 재료죠.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5년간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가져와 봤더니 왼쪽에 2015년 아마 상반기에 지수 5,000포인트 찍고 바로 반토막 난 적이 있었죠. 저 때가 뭐냐? 부채 축소 정책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때 이미 2016년에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아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2018년 다시 한 30% 1년 만에 떨어졌던 시기가 뭐냐? 무역 분쟁이죠. 미국이 중국 너 연 먹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던 시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현재 2,900 약 40포인트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하고 금리 인하 정책이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만큼만 따라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과 협상만 지금 현재 분위기 좋잖아요. 유지된다. 그러면 2020년 상하이 종합지수 대박 기대해 볼 만하다. 여기에 플러스 어제 홍콩 경찰이 홍콩 시위대를 거기다 괴멸을 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민족, 저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 중국 사회주의 공화국 뒤집어야 되니까 응원해야죠. 그런데 제가 응원 안 한다고 시위대가 잘하고 아니구나 아니고요. 저는 자본의 입장에서 시장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콩 경찰 시위대가 400명을 넘게 체포하고 거의 이제 끝물처럼 들어가는 분위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홍콩 항생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듯이 저점을 높이고 어제는 사실 1.5% 이상 상승을 보였죠. 이제 중국, 한국이나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홍콩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 자체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니까. 그런 면에서 시위대가 어제 거의 다 괴멸돼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흐르고 있다면,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 홍콩 문제까지 이제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2020년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당장 12월부터 본격적인 중국 증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오늘 이 방송 촬영하는 거 목요일 아침에 나가지만 지금 수요일 아침 9시가 안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10시 반에 1년 만기 MLF 금리, 중국의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예상은 분명히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인하했다 그러면 제 방송에 오늘 내렸던 결론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